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였고, 또 하나 GDP 성장률 그 예상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지났네요. 제 기억으로 한 4월 8일인가요? 금통위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그때 왜 B컷이라고 해서 0.5%포인트나 내렸잖아요, 한꺼번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연미 기자님은 솔직히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시장에서도 대부분이 이번에 한 번은 쉬어가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고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지도 보여준 만큼 좀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국은행이 0.25%포인트를 더 내렸습니다. 또 내렸죠. 한 번 더 내렸어요. 네. 그것도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내렸다는 소식인데, 네. 기준금리 정할 때 사실 뭐 경기 상황도 보게 되고요, 뭐 물가 상황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경기와 물가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특별히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덜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한국은행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의지를 담아준 어떤 선언적인 금리 인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현장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실효 하한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하한선에 접근한 것 같다. 거의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낮춰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까지 거의 갔는데 굳이 이렇게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기 전망이 그만큼 어둡고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국고채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 등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정을 부양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경제 용어를 말씀해 주시네요. 실효 하한. 실효 하한이라고. 그러니까 실효성을 볼 수 있는 이게 거의 마지막이다. 하한선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한국은행의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게 우리끼리 정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조정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지금 뭐 미국 금리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 재정 적자가 올해 들어서만 1, 2, 3, 4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우리 돈으로 거의 보면 1,000조 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더 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금리를 더 내린다고 치면 우리도 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시장에서 이 내려간 금리가 유동성을 활발하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관심사 바로 GDP 성장률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였는데 기존의 한국은행이 예상한 게 2.1%였죠. 지난 2월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2%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 달 만에 2.3%포인트를 내렸는데 일단 그만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의 경기 전망이 빠르게 악화됐다. 이걸 볼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정말 놀란 게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국책연구기관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기관이었구나. 전 그걸 새삼스럽게 깨달았거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기획재정부의 정책 기반을 돕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노멀한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태가 더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올해 성장률을 0.2%로 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통상 기획재정부와 흐름이 비슷하거나 보다 안정적으로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는 건 한국은행으로서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석 달 만에 2.3%포인트를 내려잡았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과감한 선택입니다. 저도 과거에 한국은행에 출입을 했습니다만 예. 이 한국은행은 연구하는 기관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한 곳이거든요. 정책을 위반한다기보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만큼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고 예. 앞으로의 상황이 정말 어렵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계기여서 사실 한편으로는 좀 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 KDI의 성장률 전망치가 0.2%였는데 이거보다도 더 낮은 마이너스 0.2%를 전망했다는 거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마이너스 0.2%를 한국은행에서 예상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좋게 보고 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물론 해외에 있는 그 외부 기관에 비하자면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보통은 KDI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서민들 주거 사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다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그 돈값이 싸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야지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게 일반론이잖아요. 예. 다만 현재 상황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 불황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예. 곧바로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릴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아파트들 있죠. 9억 원 미만에서 거래가 되는 이른바 중저가 아파트들이 이 대출 규제의 어떤 허점, 빈틈 속에서 대출받아서 내가 9억 원 되기 전에 이 아파트는 마련해야지 하는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금리가 점점 내려가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전세를 단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세입자들의 고정지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 또 예상이 되는 거고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전세 1억에 살았는데 이게 집주인들이 전세 1억 받아봐야 은행 맡겨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거를 보증금 5천에 월세 20 이렇게 받게 되니까 세입자들 고정 지출 부담이 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은 더 줄게 되고 사정은 점점 악화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오늘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홍콩 보안법 얘기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요. 네. 지금 어려운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박연미 기자니까 네.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어렵게 말고요. 가장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뭔지. 이 홍콩이 이른바 일국 양제를 통해서 중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중국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홍콩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기존의 질서를 뒤집겠다는 게 중국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지난해에 그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꾸자꾸 중국의 틀 밖으로 벗어나는데 규제하지 않으면 홍콩뿐만이 아니라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의 어떤 체제를 부정하거나 체제에 반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해서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평화롭게 유지되었던 홍콩의 체제를 중국이 뒤흔들고 있는 건데 이 보안법 문제를 왜 이 시점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 꺼냈느냐.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국이 이른바 양회라고 하는 커다란 정치 행사를 치르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못 내놨거든요. 예.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도대체 경제 사정이 어디까지 나빠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할 수 없는 중국 공산당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이라는 나라이든 아니면 그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든 독립의 기운 아니면 반중국 정서는 절대 용납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더욱 느껴지는 거죠. 예. 해서 미국과 다시 한번 등지고 미국이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 이 홍콩 지역에 대해서 특혜를 다 걷어가겠다. 세금도 예. 물리고 이제 그 비자 면제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데도 중국으로서는 그래서 홍콩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실효적 지배를 보여줘야만 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 내에서 뭐 반중국 시위나 행동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처벌하겠다. 그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 이건데. 네. 시간이 30초밖에 또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도 지금 못 참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자,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래 싸움에 한 20초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예. 미국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골라 이런 와중인데. 예. 전략적 모호성 가운데 미국 뒤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탈중국을 선언하고 있는 큰 서방 세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부동호가 약간은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광주 민주화 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 홍콩을 그 압박하고 있는 중국에 또 동의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명확한 선을 드러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미국과의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 관계로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플러스 1이라도 네. 그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